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메이입니다. 2024년 7월 8일 저녁 7시 3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에 경찰차 여러 대가 멈춰섭니다. 이 집에 사는 28살 안젤리카 브라보가 며칠째 연락 두절이었거든요. 걱정이 된 친구들이 경찰에게 안전 확인을 요청했던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웰페어 체크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무사한지 경찰이 직접 집에 가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안에선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불도 다 꺼져 있고 집안 전체가 이상하리만치 적막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에 경찰은 결국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현관, 복도, 주방, 집안 하나하나를 살피던 그때 방 안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요. 급하게 달려가서 상태를 살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친구들이 애타게 찾던 안젤리카였어요. 그런데 안젤리카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얼굴, 머리, 몸통 할 거 없이 온몸에 선명한 멍과 긁힌 상처가 가득했거든요. 이건 절대 가볍게 생긴 그 정도의 상처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심각한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찰을 진짜 얼어붙게 만든 건 따로 있었어요. 사실 이 집에선 안젤리카뿐만 아니라 그녀의 동거남 캐메런 리, 그리고 두 아이, 3살 딸 아테네와 2살 아들 마테오까지 총 4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는 건 사망한 안젤리카 한 사람이잖아요. 나머지 3사람은 어딜 간 거죠? 순간 경찰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가요. 엄마가 이렇게 당했는데 저 어린 남매와 아빠라고 부사할까요? 걱정이 된 경찰은 곧장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안방문을 열고 옷장도 확인하고 아이들 방 침대 밑까지 꼼꼼히 살펴봐요. 그런데 어디에도 남은 3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경찰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선 집이 너무나 멀쩡했어요. 강도가 들었다면 물건을 뒤지고 부수고 하다못해 문손잡이라도 망가졌을 텐데 감 나가는 물건도 서랍 속 지갑도 전부 깔끔하게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잠시 후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집에서 사라진 게 금품이 아니라 아이들의 짐이더라고요. 아테네와 마테오, 이 남매의 옷이 옷장에서 한 움큼씩 사라져 있었고 기저귀 같은 아이들에게 바로바로 필요한 그런 물건들이 통째로 없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의 집에 쳐들어온 침입자가 굳이 애들 옷을 챙기고 기저귀까지 가지고 나갈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짐을 싼 사람은 아이들을 앞으로도 계속 데리고 있을, 그러니까 이 집안을 속속히 알고 있는 식구 중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딱 한 사람을 가리켜요. 살해당한 안젤리카, 사라진 2 아이. 그럼 남는 건 이 집의 유일한 어른이자 2 아이의 아버지인 캐메런 리 한 명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서 그의 흔적을 쫓았어요. 그런데 이미 캐메런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죠. 게다가 집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그의 명의의 회색 혼다 차량도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어요.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가 3살, 2살, 그러니까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달아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총각을 다투는 시간 싸움이었어요. 경찰은 즉시 고속도로의 CCTV와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회색 혼다 차량의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확인한 순간 수사팀은 또다시 망연자실했습니다. 안젤리카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인 7월 9일 캐메론의 차는 이미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멕시코로 향한 상태였죠.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전에 이미 진작에 미국을 떠났던 겁니다. 용의자가 미국을 벗어난 상황이에요. 이 사건은 세크라멘토 지역 경찰의 손을 떠났어요. 이젠 완전 국제사건이 된 거죠. FBI가 전면에 나섰고 멕시코 당국과 공조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를 금방 잡겠구나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벽이 나타나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황당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상황에서도 경찰은 캐메런에게 살인죄도 유괴죄도 적용할 수 없었어요. 자, 먼저 살인죄로 수배를 걸려면 안젤리카가 살해당한 게 맞다라는 국가의 공식 결론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정밀부검 보고서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도주 초기에는 그 서류가 아직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안젤리카가 타살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캐메런은 범죄자가 아닌 거잖아요. 게다가 아이들의 양육권도 박탈당한 게 아니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남매의 보호자인 겁니다. 그래서 유괴죄 또한 성립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죠. 눈앞에 안젤리카는 누가 봐도 타살이 분명한데 이걸 증명할 부검 결과가 없으니까 살인이라고 못 박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캐메런을 살인범이나 유괴범으로 쫓는 건 당장은 불가능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피해자 안젤리카는 당시 28살로 미용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강사였어요. 늘 에너지가 넘치고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던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어린 자식들을 끔찍히 아끼던 헌신적인 엄마였다고 해요. 사실 그녀에겐 캐메런을 만나기 전에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큰딸 나탈리아도 있었는데요. 아내와 안젤리카뿐만 아니라 그 큰딸 나탈리아까지 함께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 없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알고 보니까 안젤리카는 사건 당시 캐메런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캐메런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따로 얻어서 나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녀가 별거를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기뻐하기까지 한 걸까요? 자,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캐메런의 폭력으로 얼룩져가고 있었다고 해요. 어떤 날은 안젤리카가 팔과 얼굴에 든 멍을 감추려고 가족들을 피하기도 했을 정도죠.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는 잔뜩 위축되고 겁이 질린 모습이었고 엄마에게 캐메런에게 맞았다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폭행을 못 견딘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왜 그녀가 다시 캐메런의 집에 가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진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더욱더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꼼꼼히 수색하는데요. 그러자 캐메런이라는 남자의 숨겨진 이면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이 집안 곳곳에서 불법 소총을 포함한 위험한 무기들이 여러 점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대체 캐메런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도 그에 대해선 아직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수사와 보도 어디에도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지금 도주한 캐메런을 살인으로 수배할 순 없잖아요. 이때 경찰은 한 가지 방법을 냅니다. 지금 보면 캐메런이 불법 무기를 잔뜩 갖고 있었고 이 사건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임에도 수사를 협조 안 하고 그냥 달아났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불법 무기 소지 그리고 기소를 피해 달아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물론 살인도 유괴도 아닌 비교적 가벼운 혐의라서 국제 공조를 최고 수위까지 받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수배 정도는 걸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그의 꼬리라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쓴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가 말랐던 건 피해자 안젤리카의 가족이었어요. 딸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도 전에 어린 두 손주들까지 캐메론의 손에 이끌려서 사라졌으니까요. 아이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답답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안젤리카의 어머니는 결국 언론에 나서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다른 건 진짜 바라지 않으니까 아이들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캐메런에게선 그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난 2025년 1월, 드디어 검시소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아요. 안젤리카의 사인은 미확정이었습니다. 좀 허무하죠.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자세히 뜯어보면 아무것도 못 밝혔다는 건 아니에요. 우선 머리와 얼굴 몸통에 남은 다수의 찰가상과 타박상, 그리고 혀에서 발견된 출혈, 또 목졸림의 확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질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독성 검사에서는 마약 성분과 대마초 등 여러 약물까지 나와요. 약물 가다의 가능성도 제기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줄. 타인에 의한 폭력 역시 사망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다. 자, 바로 이 한 줄이 1년 가까이 멈춰있던 수사를 다시 움직입니다. 안젤리카의 죽음이 타살일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잖아요. 그 말은 유력 용의자인 캐메런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3월 5일, 경찰은 캐메런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안젤리카가 세상을 떠난 지 약 8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살인 수배가 떨어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캐메런은 아이들과 함께 완벽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신용카드도 휴대폰도 쓰지 않고 사라져버린 그를 쫓는 건 정말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죠. 그러던 2025년 12월 말, FBI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북미와 멕시코 전역에 대대적인 공개 수배를 올린 거예요. 결정적인 제보를 주는 사람에게 현상금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을 내걸었죠. 이 수배 전단은 멕시코 전역에 쫙 뿌려집니다. 이때부터 제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중 대부분이 현상금만을 노린 허위 제보였다는 겁니다. 수사관들은 수백 건의 가짜 단서 속에서 진짜를 건지려고 밤낮없이 데이터를 걸러냈죠. 그렇게 지쳐가던 2026년 봄, 마침내 결정적인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멕시코의 작은 해안마을인 프리모타피아에 아시아계 남자가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지낸다는 거예요. 바깥 출입도 거의 없다는데 인상착의도 정황도 캐메론과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경찰은 이 제보를 통해서 그가 이태원이라는 가명을 쓴다는 점까지 알아냈습니다. 그 후로도 조금씩 캐메런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비밀리에 현지 탐문까지 진행했고 그의 저주지를 밝혀내죠. 그리고 그가 도주하는 동안 평소 별명이던 메이저, 그리고 또 샤론 쥐어, 이태원, 정말 여러 가지 가명을 번갈아 쓰면서 신분을 숨겼더라고요. 2026년 5월 17일, 완전 무장한 멕시코 특수부대와 FBI 요원들이 그가 숨어있던 해안가의 집을 급습해요. 그렇게 678일 동안 이름을 바꿔가며 빠져나가던 캐메런은 저항 한번 못해보고 그대로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되던 바로 그 순간, 이제는 5살이 된 딸 아테나와 4살이 된 아들 마테오, 아이들은 그 소란 속에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다행히 남매 모두 안전했고 구조된 뒤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몰랐다고 해줘. 두 아이는 곧장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긴 시간 동안 손주들을 찾아 헤맨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딸 안젤리카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야기했죠. 2026년 5월 22일 캐메런은 마침내 미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이름을 확인했을 때 한 번,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냐라는 질문에 한 번, 그날 그가 법정에서 입을 연 건 그 2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질문엔 끝내 답하지 않았죠. 현재 그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 풀리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요. 먼저 안젤리카의 죽음 그 자체예요. 그녀의 몸에 남은 흔적으로 보면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망했는지 정확한 사인이 미확정인 상태거든요. 게다가 검사에서 마약 성분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범행을 위해서 캐메런이 그녀에게 일부러 먹인 건지 아직은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죗값을 가릴 재판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그는 도대체 왜 11살이나 어린 아내를 죽이고 2 아이를 데리고 국경 너머로 도주했던 걸까요? 678일 이 긴 시간 동안 이름을 바꿔가며 그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사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을 아는 건 캐메런 단 한 사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잃은 3 남매가 남은 가족들의 품에서 상처를 딛고 자라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팀 보스만은 32살의 가장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회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아내와 2살 난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어요. 성실하고 친절한 이웃이었죠. 그러던 2013년 5월 6일, 팀은 자신이 타던 픽업 트럭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에 광고를 올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트럭에 관심이 있다며 직접 보고 싶다 연락을 해왔죠. 사실 꽤 오래된 차라서 안 팔릴까 걱정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연락이 온 거예요. 팀은 신나서 그러면 편한 시간에 와라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20분쯤 약속한 구매자들이 그의 집에 도착하는데 20대로 보이는 젊은 2명의 남성이었어요. 그들은 차를 살펴본 뒤에 혹시 시운전을 해봐도 되겠냐 물었습니다. 팀은 물론이죠. 직접 몰아보세요. 흔쾌히 허락해요. 그 후에 아내에게는 금방 다녀오겠다 말하고 2 남성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간은 어느덧 자정에 가까워지는데 남편 팀이 여전히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아내는 잠깐 운전만 하고 올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새벽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불길한 마음에 결국 경찰에 남편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낯선 남성들과 함께 외출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단순 가출이 아닌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요. 우선 실종된 팀이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근데 이 번호가 대포폰이더라고요. 이거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죠? 끈질긴 추적 끝에 사흘 뒤 경찰은 다행히 그 휴대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인적이 드문 공장에서 발견됐는데 전원이 꺼진 채 이미 버려진 상태더라고요. 범인의 추적을 연결할 고리가 또 끊긴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실종자 팀의 아내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20대 초반에서 중반쯤으로 보이는 2명의 남성이었고 그중 한 명은 왼쪽 손목에 앰비션, 그러니까 야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문신이 있었다고 해요.
작은 증거라도 찾기 위해서 경찰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즉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나이대와 문신만으로 범인을 잡는다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보가 들어와요. 그 문신한 남자 딜런 밀라드 같아요. 이게 익명의 제보였지만 딜런이 평소 평판이 좋지 않고 팔목에 동일한 문신이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과 어머니 집 등에 대해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게 돼요. 그리고 수색을 한 결과 딜런 어머니의 집 정원에 있던 대형 창고에서 실종자 팀의 트럭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 안에는 총이 발사된 흔적과 혈흔이 남아 있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딜런이 소유한 농장에 소각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불에 탄 사람의 시신, 잔해가 발견돼요. 아무래도 몽땅 타버렸으니까 DNA는 완전히 파괴돼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차 안에서 발견된 혈흔이 팀의 DNA와 일치하면서 소각로 속 잔해가 팀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범인이 2명이었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한 명은 이미 도주한 상태더라고요. 경찰은 공범 마크 스미치를 끝까지 추적했고 5월 22일 마침내 그도 체포에 성공합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평범한 가장이 트럭을 팔러 나갔다가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하지만 사람들을 더 경악하게 만든 건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딜런 밀라드. 그는 돈도 권력도 다 가진 항공사 상속자, 재벌 3세였던 거예요. 딜런의 집안은 항공사 밀라드 에어를 운영하면서 부와 명성을 쌓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아버지가 이어받았고 딜런은 그 다음으로 막대한 자산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말 그대로 금수저의 삶을 살아왔어요.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부족함 하나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14살이 되던 해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 면허를 동시에 따고 같은 날 단독 비행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연소 비행 기록까지 세웠죠. 2006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수백만 달러의 주택, 아파트, 농장, 고급 차들까지 물려받게 되면서 더더욱 부유한 삶을 살게 되죠. 언뜻 보면 성공과 부를 다 거머쥔 정말 영화 속 주인공 같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그의 이면이 숨겨져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래서인지 거기서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공백을 채우고자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크를 만나게 돼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공범 마크요. 자, 그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자면 마크는 19살 때 이미 마약 소지, 음주운전, 보석 조건 위반 같은 전과를 아주 줄줄이 달고 있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는 돈 많고 자유로운 딜런을 부러워했고 딜런은 그런 마크를 정말 부하처럼 대했죠. 두 사람은 종종 밤이면 함께 나가서 건설 장비나 잔디 닦는 기계 이런 거를 그냥 재미삼아 훔쳤다고 해요. 항공사 상속자와 범죄 전과자, 이게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은 스릴을 쫓으면서 이중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2012년 11월 딜런의 삶을 180도 뒤바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딜런의 아버지가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총알은 눈 왼쪽을 관통했고 총은 시신 옆에,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아들 딜런이었고요. 딜런은 친구 마크와 함께 있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고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니 피 묻은 베개가 보였다. 당시 상황을 진술합니다. 그리곤 아버지가 평생 우울증을 앓아왔고 최근에 회사 자금 문제로 더 힘들어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때 추가 조사 없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 반년 뒤 팀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2016년 2월 팀 살인 사건에 대해서 딜런과 마크의 재판이 열려요.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에게 막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누가 주범인지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시신은 이미 불타서 사라져버렸고 차 안에서도 누가 총을 발포했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찌됐든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겼다는 점만은 분명하죠.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고 최소 25년이 지나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금수저 살인마 딜런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2017년 12월, 딜런의 이름은 다시 언론사에 등장합니다. 감옥에 있던 딜런이 또다시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8년 전인 2009년으로 돌아가야 해요. 당시 24살이던 딜런은 토론토 술집에서 로라라는 여성을 알게 돼요. 그 후에 두 사람은 가끔 만나서 관계를 갖곤 했습니다. 당시 로라는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마약에까지 빠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는 그때 당시에 딜런만큼은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정말 사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손님이 아니라 애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딜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딜런은 로라와의 관계를 그냥 파트너? 아니, 사실 그 이하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딜런의 여자친구가 로라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그녀에게 연락을 해서 야, 너 내 남친이랑 헤어져라 막 연락했죠. 근데 이때 로라도 지지 않았어요. 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남친 지금도 내 옆에서 자고 있어. 막 이렇게 약 올린 겁니다. 결국 두 여성은 크게 다투게 돼요. 며칠 뒤에 딜런은 두 사람이 자기 때문에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곤 로라에게 분노했죠. 아, 술집 여자 주제에 감히 내 여친 심기를 건드려? 그는 화가 나서 여자친구한테 내가 그 여자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해요. 이 대화가 있고 얼마 뒤 로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바로 딜런이었고요. 물론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이 정도로 범인으로 본 건 아니에요. 로라의 마지막 통화 위치가 딜런의 집 근처라는 점과 비슷한 시각에 딜런이 친구 마크에게 임무가 있다. 1시간 안에 우리 집으로 와라. 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마지막으로 이틀 뒤 딜런이 상업용 대형 소각로를 구매한 점까지 너무나도 이상한 정황이 많았던 겁니다. 로라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그녀 역시 흔적도 없이 소각됐다고 결론 내렸고 딜런과 마크를 또다시 재판에 소환한 겁니다. 두 사람은 로라 살해 혐의로 또 한 번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25년 뒤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이었죠. 당시 경찰은 로라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성매매 종사자라는 이력을 확인하고 그녀의 실종을 심각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덕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18년 감옥에 있던 딜런이 또다시 법정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죠. 2012년 아버지 웨인 밀라드의 죽음에도 연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당시 경찰이 극단적인 선택이다라고 결론 내렸던 그 사건이 사실은 딜런의 범행이었던 거예요.
검찰은 피고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현장을 교묘하게 위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딜런이 불법으로 권총을 구입했던 내역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그 권총이 일치했다는 점, 본인 증언과 다르게 아버지 사망 추정 시각에 핸드폰 위치 기록이 집 근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당시 부재학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봤을 때 그의 범행으로 너무나 명확해 보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무절제한 생활에 대해서 자주 꾸짖었었고 딜런은 아버지의 기대와 간섭에 진절머리가 났었죠. 결국 그 갈등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잠든 아버지를 향해 총을 겨눴던 겁니다. 여기서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 사건을 조사했을 때 경찰이 최초 발견자인 딜런에 대해서 화학 잔해물 검사도 또 거짓말 탐지기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너무나 안일하게 조사를 했던 거죠. 배심원단은 아버지 살인 사건에 대해서 1급 살인의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로써 딜런은 팀, 로라, 자기 아버지까지 3건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으로 남게 됐어요. 원래라면 딜런은 3건의 살인으로 각각 25년 뒤에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25년씩 합산하면 무려 75년 뒤, 그러니까 103살이 돼서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2년 캐나다 대법원이 이런 합산 방식이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25년형을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퉁쳐서 25년 뒤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해버려요. 가석방 심사의 기회조차 평생 차단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피해자의 존엄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잔혹한 범죄자의 인권을 이렇게까지 존중해주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네요. 딜런은 2043년 58살이 되는 해에 가석방 신청을 할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건 미지수지만요.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인생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 환상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딜런 밀라드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금수저였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쾌락을 느끼는 최악의 범죄자였죠. 부나 특권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감출 수 없나 보네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